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과 비욘디가 콜라보로 진행하는 벌써 7번째 방송인데요. 오늘도 정말 특별하신 분과 함께 아주 유익한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경희의료원의 김수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실 2번째로 나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좀 잘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네, 건강히 잘 지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대사증후군과 당뇨병 주제로 준비해 주셨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치료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생활습관, 생활요법과 약물요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PPT에 앞서서 좀 오늘 어떤 내용인지 좀 썸머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뇨병의 정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하고 어디까지가 정상인지 이런 범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진단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요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 후속편으로 당뇨병의 생활습관요법과 더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약물요법,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사제, 인슐린요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실생활에 그리고 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용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잘 아셔야만 거기에 또 치료약에 대한 수능도나 이런 걸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어떤 내용의 중점을 가지고 들으면 좋은지도 짚어주시면 미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요법이 가장 주가 될 것이고, 약물요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약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당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약제의 종류, 그 약제가 가지고 있는 기전들이 또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면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또는 내가 앞으로 먹게 될 약이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약제의 부작용은 뭐고 그 약제가 어떤 점에서 또 특장점을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당뇨 조절을 할 때 나하고 맞는 적합한 약제, 물론 이제 선생님들께서 잘 알아서 조절을 해서 처방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잘 숙지하고 그러고 약을 드시면 약제 수능도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 치료제 자체가 굉장히 많고 또 기전이나 부작용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거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해주신 강연 조금 시작해 주시고 마지막 10분 정도 남겨놓고 질문을 받아보는 걸로 할게요, 교수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번에 여기까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저번에 마지막을 어떤 운동 강도, 특히 이제 중강도를 일주일에 150분 이상,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3회 빈도를 따지면, 그리고 이틀 이상 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운동 종류가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간단히 여러분들 배드민턴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운동량으로 일주일에 150분 정도, 그리고 3일 이상,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저항성 운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력 운동이라고 흔히 말씀을 하시는데 무산소 운동과 연관되고,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2회 이상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된 내용은 이제 약물요법, 당뇨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제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종류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간략히 요약을 하면 제1형 당뇨병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장기가 췌장의 베타세포라는 건데 이들이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주로 이제 소아성 당뇨도 그렇고 이게 선천성으로 이런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세포의 고장,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듯이 약제로 조절이 안 됩니다. 결국 외인성으로 우리가 밖에서 그 인슐린을 몸 안에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치료요법 하면은 당연히 인슐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끔 이제 주위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여러분도 맞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복부 쪽에 살을 꼬집듯이 해가지고 살을 부풀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주사를 맞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인슐린요법이 굉장히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은 필수적인 약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인슐린은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저인슐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작용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이렇게 맞아 놓으면은 이게 이제 24시간 동안 혈당을 조절해 주는 약, 그 용량, 방법으로 혈당을 낮춰주고, 또 하나는 이제 속효성으로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이제 급격히 상승을 하니까 요거를 이제 급격히 혈당을 내려주기 위해서 속효성으로 작용하는 인슐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식전에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저 인슐린과 식전에 맞는 이런 속효성 인슐린 이 두 종류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간혹가다 여러분 이제 혼합형으로 요것이 이제 일정 비율, 뭐 7대3 이런 비율로 섞여 있는 인슐린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조절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인슐린 요법은 이런 제1형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필수적이고, 제2형 당뇨병 환자분들이 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약물요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사제를 맞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처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약제를 통해서 우리가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이런 당뇨병 약제에 대해서 이제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복잡한 그 표가 이렇게 쭉 등장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당뇨병 약제, 또 다른 기전을 갖고 있는 전혀 다른 그런 종류의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뭐 영어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렵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임상 시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임상 시험을 거쳐서 이 당뇨병 약제가 궁극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는 심혈관 질환에 어떤 효과를 미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연구를 쭉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2013년도, 이제 201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다양한 약제가 개발이 되어졌고, 요때 중점은 여러분들 DPP-4 이니비터라는 DPP-4 억제제라는 약제가 주로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후발주자로 최근 들어서까지 여러 가지 임상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SGLT2 이니비터입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사제의 일환인데 GLP-1 수용체 자극제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약제가 가장 그래도 최근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임상 결과나 여러 가지 약제의 기전, 이런 것들이 심혈관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당뇨병 약제를 접하실 수 있지만, 이런 약제들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 시험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이제 ADA라는 거는 이제 미국 당뇨병 학회인데요. 2020년도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쭉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여기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SGLT2 이니비터 억제제라는 약제하고 GLP-1 수용체 기량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왜 강조를 받냐 하면은 결국 여러 가지 당뇨병 약제의 궁극적인 치료 목표는 결국 생명 연장인데,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주된 목적인데, 그런 거를 달성한 약제가 최근에 이 두 종류의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물요법을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하나는 약제를 드시라고 해도 조금 이따 먹을게요, 조금 더 좀 저희가 생활습관요법으로 조절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먹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료 지침에 보면 생활습관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약물 치료가 진단 초기부터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약물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 시기가 늦어지고 그만큼 높은 혈당에 우리 몸이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결국 당뇨병의 합병증을 우리가 조기에 발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악화시키는 그런 어떤 치료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료 지침, 요 가이드라인에는 분명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잘 하고, 그러고 나서 약물 치료를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약제가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앞서 그 선생님들을 잘 많이 만나시면서 권고하시는 약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따르면서 약제 수능도를 높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먹는 약제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 기전 정도까지는 조금 알아두시면, 그래도 내가 이런 작용 기전에 바탕을 둔 약제를 먹고 있으며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치료에 협조할 수 있는 한 방법적으로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 복용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또 복용을 해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 성인병이라는 거, 그리고 평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병에 있어서는 뭐 약제의 어떤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의 약제 수능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제를 얼마만큼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중단 없이 끝까지 잘 드시는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보시면 경구약제 첫 치료법으로 뭐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제의 단독요법을 고려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적응증이나 또는 특별한 근기증이 없는 한 보통 경구약제를 처음 사용할 때는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제를 먼저 고려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분들은 초기 진단부터, 물론 이렇게 진단이 늦어진 경우가 되겠는데, 너무나 조절이 안 된 상태로 발견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초기부터 아까 당화혈색소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막 7.5, 막 8.0 이렇게 높은 상태로 처음 진단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제를 한 종류 갖고 처음 시작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2가지 이상의 병합요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용 기전이 서로 다른 약제, 이 2가지를 섞어서 처음부터 약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제를 고려할 때는 4가지 팩터가 중요한 거로 되어 있어요. 이 치료 지침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얼마만큼 혈당을 잘 떨어뜨리느냐. 혈당 강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당뇨병 약제에서 가장 또 두려운 합병증 중에 하나가 저혈당입니다. 높은 혈당을 치료하겠다고 약을 먹였는데 이 약제의 효능이 너무나 세서 환자분한테 너무나 혈당을 낮춤으로써 저혈당에 빠뜨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이 저혈당은 사망률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저혈당은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당 강화 효과, 요거와 맞물리는 내용인데 저혈당에 대한 위험, 요거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부 약제는 체중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과거에 나온 약제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체중을 증가시키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런 대사질환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안 좋은 효과이기 때문에 체중에 대해서 얼마만큼 뉴트럴 하느냐, 그리고 체중을 또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약제의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약제가 개발이 되어져서 그런 체중에 대한 효과,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 이런 거, 요 4가지 팩터를 고려를 해서 약제를 선택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2019년, 2020년 이런 당뇨병과 관련되어 있는 치료 지침에 보면 이 SGLT2라는 거, 이게 풀네임 뭐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리면 소디움 글루코즈 코트랜스포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장에서 소금기와 포도당을 흡수해주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억제하는 약제가 이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최근에 입증이 쭉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약제를 아까 제가 메포르민이라는 약제를 처음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이게 대표적인 게 뭐 협심증,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게 동반된 환자들한테서는 처음부터 SGLT2 이니비터를 쓰는 것도 좋을 수 있다라고 최근 치료 지침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테이블 보시면 되게 좀 외우기도 싫고, 우리가 봐서 이게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몸에서 이 췌장에서 베타세포라는 세포가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분비를 하는데, 이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를 막 쥐어짜는 거죠. 인슐린 내보내라고. 이럴 수 있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 설포니유레아라는 약제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상당수가 이 약제를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과거 전통적인 클래식한 그런 경구용 혈당 강화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약제 굉장히 좋아요. 당화혈색소를 떨어뜨리는 효과 굉장히 높고 혈당 조절에서 우선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반대급부적으로 이와 같이 혈당을 왕창 떨어뜨리니까 저혈당에 대한 위험이 높아요. 그게 하나의 단점으로 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체중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체중을 늘리게 되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는 아주 많이 사용됐던 약제이지만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거를 갖고 있는,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약제에 조금 순위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복용을 하시는 약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설포니유레아라는 약제도 세대가 있습니다. 뭐 1세대 약제보다는 2세대 약제가 좀 더 개선이 되어졌고, 저혈당에 대한 위험도 줄어들었고, 체중에 대한 효과까지도 조금 더 뉴트럴 쪽에 가까워지는 이런 새로운 세대의 약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설포니유레아 약제를 드신다면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그런 계열의 약제를 처방을 해 주실 거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쓸 수 있는 약제가 메포르민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간에서 우리가 당 생성을 감소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에 대한 각 세포, 각 조직의 반응성이 있어요. 즉 똑같은 인슐린 용량이 만들어져도 반응 정도가 좋게 되면은 결국 인슐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약제가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굉장히 우수하고 체중에 대해서 문제가 별로 없는 거로 되어져 있고 저혈당에 대한 위험도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뭐 특별한 금기증이나 적응증이 없으시면 이 메포르민 약제를 초기에 많이 복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뭐 알파 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 그리고 이제 메글리티나이드 같은 약제가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주는 약제로 이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사이졸리딘다이온이라는 약제, 뭐 파요글리타존, 로베글리타존, 옛날에 로지글리타존이라는 약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주는 약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인슐린 용량이 분비가 돼도 그 인슐린에 대한 세포 반응성을 훨씬 높여주는 약제.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인슐린이 만들어져도 혈당 강화 효과를 최대화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근데 이 약제가 불행히도 이제 이 플루이드 리텐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체중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부전이나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사용에 조금은 제한점이 있고 주의를 요하는 약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약제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DPP4 이니비터 해가지고 무슨 글리틴으로 끝나는 약제입니다. 이게 케미칼 네임인데 화학명. 얘는 우리 몸에 굉장히 생리적으로 반응하는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세포 여러 가지 세포가 이제 우리 조직 내에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소화기계에 존재하는 세포들 중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자극해서 결국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DPP4 억제제라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기전을 설명했을 때 조금 짐작하셨겠지만 이거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작동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리적이죠. 그래서 저혈당 위험이 적습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기전이 발동을 안 한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 그래서 이런 무슨 글리틴으로 끝나는 약제들은 사실 부작용 없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심혈관 보호 효과까지 딱 입증이 됐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네. 그게 대부분 그냥 뉴트럴로 나오게 됩니다. 더 좋은 효과도 더 나쁜 효과도 그리 없다. 일부 약제는 조금 안 좋은 경향을 보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사용되지는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두 가지 약제에 밀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네네. 그 약제가 바로 요 SGLT2 억제제라는 약제와 GLP-1 수용체 기량제라는 약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극제가 결국 여러 가지 작용 기전 중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SGLT2 이니비터 억제제라는 거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지 않아요. 얘는 콩팥에서 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당 흡수를 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그냥 당을 내보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올라가지 않게 되고요. 네. 그리고 당이 가지고 있는 칼로리를 얘가 동시에 소변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열량을 관리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체중 감소 효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혈압을 낮춰줄 수가 있어요. 당뇨약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 기전으로 인해서 이런 심혈관 보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연구, 지금 계속해서 후속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먹는 약 중에서 최근에 이런 심혈관 보호 효과를 입증받은 가장 중요한 약제 중에 하나로 SGLT2 억제제가 이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GLP-1 수용체 요 아고니스트 기량제라는 약은 결국 주사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게 먹는 약에 비해서 아무래도 주사약이라는 것이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네.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 역시도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먹는 약제로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주사제가 우선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 슬라이드가 여러분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수용체 작용제라는 그 약제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 3번에 보시면 아까 SGLT2 리셉터 어고니스트 이니비터라고 하는 억제제라는 약제와 동일하게 네.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한테서는 이런 약제를 먼저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심혈관 보호 효과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제2형 당뇨병 환자들한테 먹는 약제를 조절을 하다가 결국 조절이 안 되면 우리가 엑소지니어스하는 이런 외인성 인슐린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인슐린을 쥐어짜기도 하고 또는 이제 당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용 기전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인슐린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슐린 요법이 결국 필요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런 대사 이상을 동반하고 고혈당이 심할 경우 보통 이제 당화혈색소 기준 9.0인데 이런 경우는 진단 초기부터도 인슐린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결국 먹는 약제로는 조절이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급성 심근경색 또는 이제 중풍이라고 알려져 있는 뇌졸중 이와 같은 급성 질환 또는 뭐 수술을 받을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당 관리가 잘 되던 분들도 높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이제 인슐린 요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사실 복용하는 약이랑 주사제랑 환자들이 느끼는 그 체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약을 드시다가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면 주사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교수님께서 임상에서 보실 때 이렇게 넘어가는 좀 퍼센트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아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그 심혈관 질환 중에서 주로 이제 심장 혈관 질환, 그래서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중재수를 하는 심장 의사가 되겠는데요. 네. 근데 저희 그 스텐트 여러분들 많이 아실 네네. 거예요. 뭐 심근경색이나 아, 협심증 네네. 치료로서 이제 스텐트를 제가 넣습니다. 근데 그런 스텐트 치료를 받는 분 중에 대략적으로 한 25%, 한 20에서 30% 환자분들이 당뇨병을 동반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내분비내과가 아닌 저희 심장내과에서 제가 직접 약을 많이 관리를 해드리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주사제 요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20%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내분비내과의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사실은 더 맞고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아마 내분비내과에서 주로 관리를 같이 저희 거와 같이 해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는데 뭐 빈도로 따진다면 대략 한 10% 이쪽 저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당뇨병 약제를 우리가 쓸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신장 기능이에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약제 용량을 조절을 해야 되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당뇨병에 또 합병증으로 문제가 되는 게 또 신기능 저하이기 때문에 그런 게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이 테이블에 이제 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약제 용량, 감량 또는 빈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선생님들이 잘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저 사람은 왜 하루에 2번 먹는데 나는 한 번만 먹이지? 아니면 똑같은 약인데 왜는 용량이 반밖에 안 될까?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 신기능까지도 고려를 해서 약제 용량이 조절되고 있다라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모노세라피라는 거는 이제 단일요법, 듀얼은 2개, 트리플은 3개. 그래서 각각의 약제를 이제 막 이제 뭐 속된 표현으로 짬뽕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약제를 쓰다가 조절이 잘 안 되면 또 다른 기전을 갖고 있는 약제를 같이 컴바인 해가지고 섞어서 쓸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약제를 또 트리플 3제 요법을 해가지고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당화혈색소를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7.5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다른 약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롭게 진단된 당뇨병 환자들도 당화혈색소가 9.0 엄청나게 높은 건데 이렇게 높거나 이런 대사 이상을 동반했거나 아주 심한 증상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예 초기부터 먹는 약제와 동반해서 아니면 단독으로 인슐린 요법을 할 수가 있고 먹는 약제를 이렇게 1제, 단일요법, 2제, 3제까지 쭉 증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화혈색소가 기준 범위 이내로 잡히지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이런 기저 인슐린이나 속효성 인슐린을 섞어가면서 인슐린 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정상 당화혈색소 범위 한 번만 더 짚어주세요. 네, 뭐 진단을 할 때 정상 네네. 범위는 5.7% 미만입니다. 그리고 5.7에서 6.4까지가 이제 당뇨병 전 단계, 프리다이아베틱이라고 하고 6.5%를 넘게 되면 당뇨병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한테 당뇨병을 조절할 때 목표 당화혈색소 기준은 6.5%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7.0%. 그리고 또 조절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이분이 남은 여명,
얼마만큼 사실 수 있는 분이냐, 그리고 이분한테 동반된 질환이 무엇이냐, 그리고 약제 수능도가 얼마만큼 잘 따라올 수 있는 분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당화혈색소 기준은 잡는 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거, 사실 이게 굉장히 궁극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당뇨병을 당뇨병은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질환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병, 디지즈는 아니고, 당뇨병이라는 건 자체는 위험인자죠. 그래서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조절만 잘 해주면 어떤 증상도 어떤 합병증도 만들지 않는 그런 위험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서의 당뇨병을 평가하고 이를 잘 치료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결국 그를 통해서 생명 연장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위험인자가 당뇨병과 더불어서 어떤 또 다른 위험인자가 있느냐를 평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중에 중요한 것이 나이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고혈압, 흡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당뇨병 질환으로 인해서 갑자기 직계가족 기준이죠. 남자 같은 경우 55세 미만, 여자는 65세 미만의 젊은 나이에 발병을 했거나 갑자기 심장 급사와 같은 어떤 뜻하지 않은 이벤트를 겪은 가족력이 있다면 그건 본인한테 하나의 위험인자가 그냥 저절로 따라 하나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평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들이 잘 조절되고 있고 환자가 증상이 없다면 굳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뇨병이나 다른 이분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설명되지 않는 다른 증상이 있다, 특히 흉부에 관련된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혈관과 관련된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선호하는 검사로는 선별검사,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뜀뛰기를 시켜보는 거예요. 트레드밀 테스트라고 해서 운동부하 검사를 맨 먼저 권고를 합니다. 근데 가끔 당뇨병의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당뇨병성 족부병이라든지 뜀뛰기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CT나 다른 핵의학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심혈관 혈관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장혈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초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당뇨병성 족부병이나 이런 것들도 다 혈관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괴사에까지 이르는 분들, 정말 안 좋은,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단을 해야 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말초혈관 질환에 대한 선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이제 검사를 하는 게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에서 발목 상환 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고, 아마 제가 시간에 조금 쫓기는 것 같은데요. 네. 치료를 할 때는 몇 가지 약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네. 아마 선생님들과 일단 상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항혈소판제, 그리고 스타틴, 그리고 혈압약 중에서 만약에 콩팥이나 이런 것의 보호 효과를 위한다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우리가 1차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질문을 조금 받아보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교수님. 성송님 질문인데요. 일반 당뇨병하고 대사증후군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당뇨 혈당이 조절이 되면 당뇨 합병증까지 이어지진 않겠죠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혈당 조절되면 합병증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조금 이면을 말씀드리면, 결국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혈당 조절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오는 시기를 여러분들 50년, 60년 뒤로 미루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당뇨병을 진단받고 15 내지 20년이 지나면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투석까지 가는 분들도 존재할 수가 있고, 또 망막이나 이런 시력에 관련된 것들도 당뇨병 진단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합병증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당뇨병 조절이 잘 되면 그 합병증이 오는 시기를 늦출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진단을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단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시는 동안에 그런 합병증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혈당 조절을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먼저 말씀하신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당뇨병은 대사증후군의 하나의 색인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에서 우리가 이제 당뇨병 전 단계라고 고려될 수 있는 혈당 기준이 얼마 이상 되면은 나는 대사증후군의 하나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이 많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혼용이 되어지는데, 대사증후군은 아직 오버트한 당뇨병으로 가기 이전에 공복혈당이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빠지고 복부 비만이 생기고 이런 거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대사증후군이고, 거기에 일정 혈당 기준이 넘어서 가지고 이제 하나의 위험 인자로 딱 부착화된 그 병이 당뇨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아주 쏙쏙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당뇨병, 대사증후군과 당뇨병 2편으로 라이브 진행해봤고요. 오늘은 특히 약물 치료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치료제들이 있고 기전도 다르고 부작용도 다르고 한데 요거를 세세히 짚어주셔가지고 당뇨병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제 정말 대사증후군으로 혹은 당뇨병으로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주시자면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 인자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 위험 인자의 하나의 인덱스로 완전히 진단이 된 위험 인자인지, 요거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조절 정도에 따라서도 물론 내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약제의 힘을 빌려야만 향후 아까 제가 궁극적인 목표로 생명 연장과 심혈관 질환 이런 발생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 여부를 반드시 여러분들의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약제의 필요성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필요한 단계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할 그 유일한 일은 약제의 수능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제를 잘 드시면서 향후 자신의 당뇨병 정도도 마찬가지, 혈압도 마찬가지, 그런 위험인자들이 얼마만큼 조절되는지를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그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약제의 용량이라든지 병용요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혹시 오늘 방송에서 답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대사증후군 방송이나 저희 비욘디 홈페이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교수님과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저녁 드실 시간인데 많이 들어와 주셔서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대사증후군 방송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